새벽의 무게. 1. 편의점의 노래. 새벽 2시. 은서는 편의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띠링 소리에 맞춰 무의식적으로 콜라 진열대의 각을 잡았다. 카운터 아래 낡은 이어폰이 한 짝 틀어진 채로 빛났다. 손님이 끊기면 그녀는 그걸 귀에 꽂고 소음을 들어 음악처럼 정리했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으르렁거리고 전등이 츠츠하며 숨을 쉬고 바깥 도로를 쓸고 가는 버스가 후호하고 길게 내쉰다. 은서는 그 무늬들을 이어서 박자를 만든다. 소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숨길 수가 없다. 아가씨, 여기 담배 하나. 검은 페인트가 벗겨진 청소용 수레를 모는 남자가 왔다. 김도식. 아파트 경비 겸 청소 일을 한다. 밤에는 늘 눈이 충혈돼 있고 더운 여름에도 낡은 작업 조끼를 벗지 않았다. 손마디가 마치 오래된 자물쇠처럼 굳어 있었다. 도식 아저씨, 요즘은 손 좀 어때요? 손. 나야 뭐, 잠깐 굳었다 풀렸다. 사람 마음이랑 똑같지 뭐. 그가 웃자 마스크 아래로 칼국수 냄새 같은 담배 냄새가 흘렀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설 때 그의 열쇠고리가 한 번 흔들렸다. 걸려있는 건 아파트 공용실 자물쇠 열쇠, 창고 열쇠, 오래전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은 메달까지. 도식은 습관처럼 메달을 한 번 문지르고 나갔다. 그 다음은 폐지를 모아다니는 송말자 할머니. 수레 위로 택배 상자와 회수된 종이가 비를 맞고 눅눅했다. 은서는 늘 그녀에게 미지근한 생수를 하나 덤으로 건넸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 올려 카운터 앞에 오산꽂이에 조용히 끼워놓고 갔다. 빗물엔 짠맛이 있다는 듯이. 새벽 3시가 잠깐 조용해지면 302호 유진이 왔다. 가벼운 운동복, 무릎에 닿을 듯한 자전거 헬멧. 캔커피 2개, 어묵 삼각김밥 하나. 결제하면서 카드에 새겨진 성씨를 은서는 한 번 더 봤다. 서. 로마자로 보기 전엔 그냥 흔한 이름이었는데 낯선 철자 때문에 기억에 남았다. 언니, 이거 포인트 적립되죠? 네, 오늘도 이 시간에 타요. 사람이 적을 때가 좋더라고요. 생각이 빨라져요. 유진은 종종 건물 게시판 앞에서 전단지를 꽂았다. 재건축 설명회, 세입자 간담회, 주민 의견 접수 같은 제목이 붙은 종이들. 유난히 정갈한 글씨였다. 집에 가는 길이면 늘 바람이 그 전단지 모서리를 들쳐 제각각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은서의 동생 수호는 편의점 스피커에 귀를 갖다 댔다. 말수가 적고 숫자에 밝았다. 버스 시간표를 외우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 새벽 4시 14분이면 언제나 N241이 이 골목을 스친다. 수호에게 이 세계는 리듬으로 움직인다. 가게 문이 닫히기 전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미경은 시장 막다른 골목에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다. 늘 피곤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단단했다. 은서야, 설명회 같은 거 관심 두지 마. 이런 건 우리 같은 사람이 끼면 다친다. 엄마, 다들 자기 집 지키려고 모이는 건데 세상은 빚으로 묶여 있어. 서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사이엔 선이 복잡해. 그 선을 누가 끊는지 봐. 전화가 끊긴 뒤 엄마가 자주 흥얼대는 자장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옛날에 할머니가 불러줬다는 민요. 산 너머 새벽 안개, 누구를 부르나. 그 노래엔 늘 맨 마지막 음이 남아 흔들렸다. 이 택배. 그날 새벽 문이 열리자마자 택배기사가 상자를 하나 던지듯 내려놓았다. 대리석 색테이프가 급하게 붙어있고 주소 라벨은 젖어 글자가 번졌다. 받는 사람, 다온아파트 302호 유진. 여기 맡아줘요. 문 앞에 두면 도둑놈들이 가져가서요. 보관은 규정상 몇 시간만요. 기사는 숨을 헐떡이며 핸드폰을 보더니 벌써 다른 곳으로 뛰었다. 상자를 안아들자 묵직했다. 안쪽에서 무언가 톡 하고 굴렀다. 은서는 카운터 아래에 내려놓고 영수증 롤을 갈았다. 바깥은 새벽 안개가 예고 없이 내려앉았다. 1시간 뒤 편의점 전화가 울렸다. 내선 전화가 아닌 카운터 아래 어디선가 나는 소리였다. 상자 속이었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상자를 열었다. 완충제 사이에 비닐로 감싼 중고 스마트폰이 있었다. 전원이 들어와 있었다. 낯선 번호가 화면을 채웠다. 택배 받으셨죠? 남자의 목소리. 낮고 매끈했다. 뒤로 바람소리가 길게 깔렸다. 누구세요? CCTV 다 봤어요. 아가씨,
아침까지 카운터 밑에 보관하세요. 약속 어기면 당신도 끝이에요. 뚝, 통화가 끊겼다. 은서는 하루 이틀 늦게 오는 우유처럼 지연된 공포가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꼈다. 폰을 꺼버릴까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에 묻은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붙었다. 휘파람 같기도 하고 지하철 환풍구 같기도 했다. 소리의 습성은 기억난다. 문이 열리고 말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속말자. 오늘은 수레의 장례식장 화환 상자가 한가득이었다. 동그란 국화 그림이 찍힌 테이프가 붙어있다. 할머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장례식장 근처로 재건축 설명회가 옮겨졌대. 사람들 몰리면 쓰레기도 몰리지. 말자는 상자를 한쪽에 내려놓으며 은서의 눈을 한번 훑었다. 잠깐,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이 아는 냄새, 숨긴 것이 가까이 있을 때 나는 낯선 긴장을 맡은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문은 계속 열렸다. 도식이 들어와 컵라면을 집어 들었다. 물을 붓고 기다리며 카운터 아래를 힐끗 봤다. 아가씨, 요즘 택배 분실이 많대. 조심해. 아저씨, CCTV는 다 작동되죠? 작동은 되는데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도 손가락으로 카운터 언저리를 톡톡 두드렸다. 안에 있는 것 조심해. 그런 뜻 같았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3. 소리의 그림자. 해 뜨기 전 은서는 편의점 후문에 앉아 폰을 켰다. 배터리가 30% 남았다. 갤러리는 비어 있었다. 대신 녹음 앱에 파일이 몇 개 있었다. 날짜는 어제. 길이는 제각각. 가장 긴 파일을 눌러 재생했다. 처음엔 에어컨 소음 같은 저주파가 깔리고 그 위로 번들거리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금속성이 있는 회의실, 벽이 반사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어떤 남자가 웃었다. 약정서? 스캔 떠서 보내. 원본은 태워. 다른 남자. 세입자들 반발 심합니다. 용역이 약한 척만 좀. 그러다가 몇 명 집기 던지면 알아서 물러나죠. 웃음. 그리고 누군가가 흥얼거렸다. 너무도 익숙한 선율. 산 너머 새벽 안개. 누구를 부르나? 엄마가 늘 흥얼대는 그 자장가였다. 은서는 숨을 멈췄다. 사람들은 보통 가장 오래된 노래를 무의식 중에 부른다.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 뒤이어 필기도구가 테이블을 박박 긁는 소리. 종이 넘기는 마찰. 이후로 목소리들이 이름을 불렀다. 회장님, 서. 그때 녹음이 툭 끊겼다. 남은 파일들을 들어도 인물들의 반사음과 한두 단어만 잡혔다. 하지만 소리가 충분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는 S자 톤으로, 회의실은 직사각.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구의 스마트폰이 알림을 울렸다. 꽃집 배달앱 특유의 딩동, 국화향기 알림음. 은서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에 적었다. 국화향기, 장례식장 앞에 있던 그 화환 상자에도 찍혀있던 단어. 동이 틀 무렵 폰은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아이의 목소리가 제잘됐다. 남자아이, 아마 5살, 숫자를 종알거렸다. 2, 2, 4, 1. 2, 2, 4, 1. 수호는 귓가로 고개를 기울였다. 누나, 이거 버스야. 버스. 분단위 배차. 2241. 새벽 심야 버스가 22분, 41분. 그 다음 환승. 이거 버스 시간 부호야? 아이의 목소리 뒤로 지하철 브레이크 소리가 스치며 사라졌다. 수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은서는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적었다. 아침 6시가 돼서야 유진이 가게로 들어왔다. 어젯밤과 달리 눈빛이 서늘했다. 혹시 제 택배 여기 있어요? 그는 상자를 보자마자 그대로 닫힌 채로 안았다. 가볍게 떴던 어제의 목소리와 달리 오늘의 유진은 어딘가 정해진 길 위를 걷는 사람 같았다. 뒤늦게 묻는 척하면서도 확인하는 눈길. 아가씨가 뭘 봤는지 알겠다는 듯한. 이거. 잠깐, 오늘 하루만 더 맡아줄 수 있어요? 제 장소가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이건 위험해 보여요. 유진은 말없이 웃고 마스크 아래로 짧게 숨을 당겼다. 위험은 저쪽에서 시작됐죠. 언니가 아니라 제가 먼저 빚이 있어요.
그는 상다를 품에 안아들고 편의점 스피커에 귀를 대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 그러다 무어라 중얼거렸다. 음악을 듣는 사람처럼. 은서는 그 순간 그의 손등에서 낯익은 작은 흉터를 보았다. 작은 별 모양의 반점. 엄마 손에도 같은 자리에 그 모양이 있었다. 별을 닮은 머물 같은 점, 그 우연히 잠깐 심장을 건드렸다. 설명회. 재건축 설명회는 장례식장 건물 3층으로 옮겨 열렸다. 국화향기가 아니라 정말 국화향기, 그 알림음과 같은 글자가 패널에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들락거렸고 복도는 화한 꽃잎과 재단 장식 종이들이 흩어졌다. 은서와 수호는 물 한 병과 메모를 들고 끝줄에 앉았다. 도식은 어느새 뒤쪽 벽에 몸을 대고 있었다. 경비복 대신 셔츠 차림이었다. 손목에 약간의 연고 냄새가 났다. 그 옆에는 송말자. 그녀는 구겨진 봉투를 품에 넣고 무언가 타이밍을 재듯 손가락으로 무릎 위를 두드렸다. 무대 위,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서원건설에서 나오신 서 전무님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잠시 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이 등장했다. 서기문 회장의 그림자처럼 생긴 얼굴. 그가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다. 도시의 미래, 가치 상승, 주민을 위한. 익숙한 문장들이 공기처럼 흘렀다. 그때 뒤쪽 출입문이 열리며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몇 명 들어왔다. 백산용역, 품에 로고를 숨긴 모자. 눈빛이 화환보다 더 하얗게 이글거렸다. 안내 직원이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은 벽 쪽을 막아섰다. 일상은 아주 조금만 밀어도 스릴러가 된다. 평범한 방문이 하나, 두 개, 잠금 장치가 같아 보이는 순간. 진행자가 숫자를 묻자 한 젊은 아빠가 손을 들었다. 전 이 동네에서 18해 살았습니다. 이주비는요? 보증은요? 요건 협의 중입니다. 그 협의라는 게요? 우리한테는 늘 명령이었어요. 말다툼이 시작될 듯했지만 무대에 있던 남자는 웃으며 말을 흘려 귀를 막았다. 그때 은서의 주머니 속폰이 짧게 떨렸다. 국화향기의 알림음과 닮은 톤, 그녀가 아까 분리해낸 녹음의 알림과 같은 파형. 은서의 몸은 조건 반사처럼 화면을 켰다. 시간 11시 22분. 수호가 어깨를 톡 건드렸다. 누나, 둘둘. 시작이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고 긴장한 공기가 좁은 실내를 도마 위에 물고기처럼 파닥거리게 했다. 그 순간 뒷문 쪽의 사내가 한 남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겼다. 접힌 브로셔가 공중에 흩어졌다. 옆자리의 여성이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도식은 순간적으로 몸을 끼워 넣어 그 여성을 앞으로 끌어냈다. 그의 팔이 휘청 하면서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비라는 직업이 몸에 딱 맞게 붙은 사람처럼. 아저씨. 은서가 낮게 외치자 도식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른손을 살짝 들었다. 가만히. 눈빛이 그랬다. 동시에 송말자는 구겨진 봉투를 다시 가슴팍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동자엔 이상한 고집이 깃들어 있었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기억하는 사람의 눈, 오, 소리의 지도. 설명회는 소동 끝에 중단됐고 사람들은 끊긴 국화향기처럼 복도에 서성였다. 유진이 계단 끝에서 손을 흔들었다. 잠깐만요. 그는 은서에게 짤막한 쪽지를 내밀었다. 국화향기 꽃집 뒤, 오늘 밤 9시. 수호는 손가락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하나씩 접었다. 종이가 내는 사사삭 소리가 일정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은서의 얼굴만 보고도 말했다. 괜한데 끼어들었네. 엄마. 아이는 알 필요 없어. 엄마는 그 말끝에 자장가를 아주 짧게 흥얼거렸다. 산 너머. 거기서 끊겼다. 더 묻고 싶었지만 미경은 속으로 시간표를 외우듯 움직였다. 칼을 내려놓고 김밥을 말고 손을 씻고 다시 칼을 잡는다. 아주 오랫동안 반복한 사람만의 재빠른 리듬. 중간중간 엄마의 손등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이 불빛에 반짝였다. 유진의 손등에서 보았던 그것. 밤 9시 꽃집 뒤 국화향기라고 쓰인 초록 간판 아래엔 비닐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뒤로 사각형 냄새가 났다. 폼날림과 물비누와 꽃줄기의 즙.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엔 어제의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언니, 파일을 봤죠? 조금 잘 됐어요. 같이 들어봐요. 스피커에서 다시 흥얼거림이 흘렀다. 그 노래.
그러다 새 목소리가 들어왔다. 김훈 회장님, 그 일은? 사고 처리 비용은? 이름은 끝 음절에서 사라졌지만 설하는 받침이 한 번 더 때렸다. 유진은 노트북 옆면을 손톱으로 툭툭 두드렸다. 제 이름, 유진. 예전엔 더 길었어요. 유진. 원래는. 가벼운 폭발음처럼 말이 터졌다. 그는 시선을 땅으로 떨구고 말았다. 회장님 아들. 서자. 말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은서는 코끝으로 비눗물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다. 숨이 막힐 듯한 향기.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맞아 하고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엄마의 손등의 반점, 유진의 카드에 적힌 서, 자장가, 엄마가 말한 빚이라는 단어들. 그 선들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가 이걸 모았어요. 아버지가 한 일. 들은 것들. 하지만 증거는 반쪽짜리. 음성만으론 법정이 버텨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숨을 크게 몰아쉬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일 계약서 원본이 창고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용역한테 맡긴다고요. 그때 가로챌 수 있다면 혼자 하려 했어요. 누군가에겐.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 유진의 시선이 은서 뒤에 서 있던 속말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할머니는 어디선가 나타나 있었다. 수레 대신 손에 든 건 커다란 자물쇠 열쇠 하나. 은서는 그녀가 언제든 그렇듯 나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늘 사람들 간의 빈틈에서, 골목에 접힌 모서리에서. 나도 열쇠 하나 있어. 말자는 낮고 느리게 말했다. 예전에 여길 다니던 놈들이 내 집 담보 잡고 빚 칠 줄만 알았지. 근저당 말소는 못했더라. 서류는 내 품에 있었고 내 땅 일부가 아직도 국화향기 뒤쪽 창고로 연결돼. 내가 법적으로 열 수 있어? 유진의 목이 잠깐 마른 나무처럼 울컥했다. 예상치 못한 낯선 은인. 은서는 순간 할머니가 카운터에 끼워놓고 가던 100원짜리 동전을 떠올렸다. 작은 가품이 오랜 빚을 불러내는 법이다. 창고. 다음날 새벽 3시 국화향기의 뒤편 골목엔 안개가 낮게 깔렸다. 속말자는 열쇠를 들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자물쇠를 돌렸다. 오래된 금속이 딱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밝았다. 아가씨. 도식의 목소리가 어둠에서 났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양손에 얇은 면장갑을 끼고 입에는 아무 말도 담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뒤는 내가 본다라고 말했다. 창고 안은 의외로 넓었다. 재단꽃 장식들, 플라스틱 조화가 쌓여 있고 한쪽에는 회색 박스들이 차곡차곡. 박스 측면엔 마커로 쓴 글씨, 서류, 원본. 유진이 들숨을 한 번 길게 마셨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복수의 발자국. 백산용역. 시간 없어. 도식이 속삭였다. 속말자는 조용히 자신의 봉투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내 다른 박스 위에 얹었다. 지목 변경 관련 동의서. 오래전 말자를 거짓으로 속여 빼앗으려 했던 서류의 원본. 그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하던 순간의 선도장. 그녀는 그것을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창고는 잠깐 균형을 찾는 듯 숨을 고르더니 다시 현실로 되돌아왔다. 문이 벌컥 열렸다. 모자 눌러쓴 남자 둘이 들이닥쳤다. 유진이 뒤로 물러서며 박스를 끌어당겼다. 첫 번째 놈이 쏜살같이 달려들었고 도식이 그 팔을 깔끔하게 잡아끄며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의 몸놀림은 굉장히 경제적이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넘어뜨릴 때는 정확히 무게를 빼앗았다. 경비가 보이지 않게 수십 번 중재해온 싸움의 기술. 멸시하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기술. 과소평가된 영웅이 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두 번째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은서가 본능적으로 엎드리자 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고 바로 뒤에서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도식의 열쇠고리가 파이프를 끼고 돌려 잡아당겼다. 파이프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나도 옛날엔 도식 전무였어, 이놈들아.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그 속삭임의 세월이 묻은 금속가루가 섞여 있었다. 서원건설의 전무. 오래전에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내쫓긴 사람. 메달에 흐릿하게 남은 옛 회사 로고가 그 말의 각인을 증언했다. 짧고 거친 몸싸움 끝에 놈들은 뒷문으로 빠졌다. 도식의 입가에서 피가 한 줄 흘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유진이 박스를 안아들었다. 은서가 작은 USB를 꺼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송말자는 숨을 한 번 세게 몰아쉬고 그 숨을 그대로 접어 가슴 깊숙이 넣었다. 바깥에선 어스름한 아침빛이 골목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7. 파형. PC방. 칸막이 너머로 게임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오고 자판 두드리는 소리는 만조같이 차올랐다. 은서는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을 켜고 커브를 손으로 그렸다. 냉장고 모터의 주파수를 빼고 흡음재가 없는 회의실의 반사를 줄이고 뒤에 깐 국화향기 알림음과 지하철 제동음을 분리했다. 소리를 벗겨내면 목소리가 옷을 벗는다. 김훈 회장님. 이름이 드디어 선명하게 들렸다. 한숨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늘 앞서 붙는 호칭. 그 이름과 함께 짧은 흥얼거림이 또 들렸다. 자장가. 은서는 그 파형을 확대하고 확대했다. 맨 마지막 떨림, 엄마가 끊던 바로 그 미세한 떨림의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노래라도. 누나, 여기. 수호는 몰래 녹음해둔 백산용역의 대화 조각을 가져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포착한. 그는 둘둘사이 같은 숫자들을 그 대화의 틈새에 맞췄다. 그들은 언제 출발하고 어디서 내려 몇 분 뒤 어느 골목에 들어갔다가 몇 초 뒤 내렸다. 시간표는 거짓말을 못해 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수호의 눈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8. 가족이라는 빛.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국을 끓이고 있었다. 곰탕 냄새가 걸레 냄새와 만나서 어릴 때 냄새가 됐다. 은서는 말을 꺼내지 않고 엄마 옆에 섰다. 엄마는 끓는 국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그 자장가. 어디서 들었어? 엄마가 불러줬잖아. 난 그걸 어디서 배웠게. 엄마가 미소를 한 번 지었다. 하지만 미소는 금방 깨져 예전의 설거지 그릇처럼 가장자리에서 금이 갔다. 넌 모르지. 내가 20살 때 어떤 집에서 애를 봤어. 그 집 아기도 그 노래를 좋아했지. 그 집. 회장님, 어린 아들도. 그 집 아버지는 그 노래를 하도 자주 흥얼거렸어. 엄마. 그 집에선 사람들이 빚을 주고받았지. 돈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 누가 누구에게 밥을 먹였고, 누가 누구를 울렸고. 그러다 어느 날, 불이 났어. 공사장.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남았지. 엄마의 눈동자가 너무 오래 견딘 사람의 눈이었다. 그때 은서는 알고 싶었다. 바로 그 공사장에 도식의 동생이 있었다는 걸, 그날,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회사를 떠난 전무가 있었다는 걸, 그 바닥에서 용수를 연결해 사람을 살렸지만, 서류는 그를 죽였다는 걸, 엄마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든 회장님의 방에서 커피를 내렸다는 걸. 그런 얇은 지식들이 얇고도 날카로운 종이처럼 마음을 베었다. 엄마, 내가 들은 이름이 맞다면 그래. 맞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큰 빚, 아직 못 갚았네. 엄마는 도마를 내려놓고 싱크대 구석의 작은 금고를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편지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앞면엔 서가 로마자로 적혀 있었다. 유진의 카드와 같은 폰트로 보낸 적 없는 편지야. 그 집 아이에게. 많은 죄송함과 약속을 담았지.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 그 아이가 커서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봉투 안엔 어린아이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자전거 헬멧을 쓰고 웃고 있는 아이. 손등에 작은 별 모양 반점. 은서의 숨이 멎었다. 유진. 낮의 추격. 낮은 더 위험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은서와 유진, 도식과 수호, 송말자는 구청 민원실 앞에서 합류했다. 기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도식이 기자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오늘 진짜 걸 보여줄 거야? 백산용역의 차가 코너를 돌았다. 수호는 바로 시간을 중얼거렸다. 14, 22, 36.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에 정확했다. 그 정밀함이 바로 들킬 위치였다. 은서는 USB를 움켜쥐고 달렸다. 도식이 뒤를 받쳤고 유진이 옆에서 방향을 목으로 지시했다. 송말자는 골목에서 골목으로 미리 돌았다. 그녀가 알고 있는 땅의 접힘 덕분에 사람들은 도시의 숨은 지름길을 만났다. 민원실 앞에서 몸싸움이 붙었다.
누군가가 은서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누군가가 유진의 어깨를 밀쳤다. 유진은 귓속으로만 말했다. 언니, 그거만 지켜. 도식은 발치에 떨어진 파이프를 차서 멀리 보내고 한 놈을 벽에 붙였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경제적이었다. 그때 멀리서 낮은 경적이 울렸다. 폐지수레의 철바퀴가 포장도로의 홈을 넘어갈 때 나는 그 울림. 송말자가 수레를 그대로 밀어 용역의 다리를 툭 치며 지나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작은 전술. 사람들은 잠깐 중심을 잃었다. 은서는 그 틈에 USB를 기자의 손에 꽂았다. 지금 틀어요. 기자는 라이브를 켰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녹음이 흘렀다. 서류를 태워 없애자고 말하던 목소리, 용역이 약한 척하라는 지시, 그리고 자장가.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샵사인 서원건설, 샵사인 백산용역, 샵사인 국화향기. 누군가는 말했다. 저 노래 우리 엄마도 늘 불렀는데. 또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이 회의 때마다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소문 들었어. 용역들은 더 세게 밀어붙였지만 이미 싸움의 장르는 바뀌었다. 감추어진 방에서 벌어진 일이 열린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제 힘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 10. 테이블. 그날 저녁 서원건설 본사 9층의 테이블이라는 회의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서기문 회장은 잠깐 흥얼거렸다. 산 너머. 옆에 앉은 변호사가 재빨리 시선을 내렸다. 문이 열리고 김도식이 들어왔다. 오래전에 짐을 싸서 나가던 그가 오늘은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엔 당신 회사가 준 메달이 있었다. 영문 로고가 거의 사라졌지만 메탈은 아직 반짝였다. 회장님. 도식의 목소리는 낮고 햇볕에 마른 나무처럼 단단했다. 오랜만이네. 서기문은 웃음과 조소 사이 어딘가에 얼굴을 걸었다. 그 메달 아직도 갖고 있었나? 응, 그리고 내 동생 이름도 아직 갖고 있어? 사람들은 의자에 등을 붙였다. 도식은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유진이 들어왔다. 회장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히 어깨를 굽혔다. 아버지. 유진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와 낯선 청년의 목소리가 뒤엉킨 것 같았다. 국화향기의 알림음과 지하철 브레이크 소리가 겹치듯.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 유진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가 손을 뻗었지만 도식이 먼저 그 손을 눌렀다. 그리고 송말자가 문가에서 한 발짝 들어왔다. 그가 왔다. 폐지 할머니, 땅의 주인. 내 땅 서류, 너희가 우습게 본 그 종이들 다 돌려놨어. 사람들은 종이를 믿지만 나는 땅을 믿지. 서기문은 한껏 무표정해지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서 자장가의 마지막 떨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떨림을 보고 미경이 문밖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가 들어와 있을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와 있었다. 숱한 새벽을 견디던 손으로 서류를 들고 그 서류에 찍힌 자신의 옛 도장을 지켜보며 회장님. 미경은 경칭을 붙였다. 그것만이 그녀가 오늘 마지막으로 허락하는 예의였다. 그날 그 집에서 커피를 나는 내가 탔어요. 내 이름은 한미경. 20살 때 당신 집 화분을 닫고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짓말하는 서류도 봤어요. 그녀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자전거 헬멧을 쓴 아이, 손등에 별 모양 반점. 이 아이가 자라서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다. 에어컨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도시의 차 소리가 더 멀리 느껴졌다. 어느 곳에서도 들리던 자장가의 마지막 음이 오늘은 비로소 끝나지 못했다. 서기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 등을 붙였다. 뭘 원하지? 도식이 대신 답했다. 원하는 건 간단해. 원상복구. 빼앗은 땅은 돌려주고 부당한 철거는 멈추고 불탄 공사장의 진실을 말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해. 그건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그럼 판사한테 가자. 도식은 기자에게 보낸 라이브 링크를 열었다. 악플과 박수, 욕설과 위로가 같은 화면에 흘렀다. 오늘의 도시는 양가의 감정을 같은 시간에 감당할 줄 알았다. 서기문은 처음으로 눈을 내렸다. 10일,
무대, 구청 강당, 임시 공청회.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진은 맨 앞줄에 맨 가장자리에 앉았다. 미경은 가운데쯤 수호와 함께 앉았다. 송말자는 맨 뒤에 섰다. 도식은 무대 옆에. 그의 어깨는 약간 굽었지만 그 굽음은 버팀목 같았다. 공무원이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켰다. 오늘은 주민 의견을 듣겠습니다. 은서가 걸어 나갔다. 그녀는 A4용지를 한 장 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잠깐 심장이 위로 튀어올랐다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파일을 USB로 연결했다. 저는 소리로 일해왔어요. 아니,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소리를 오래 들었어요. 소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녹음을 틀었다. 어제보다 더 선명해진 파형. 적절히 감쇄된 회의실의 반사, 깔끔하게 분리된 목소리. 그 위로 그녀가 아주 조심스레 덧댄 분석 자막. 11시 22분, 국화향기 알림음. 11시 41분, 지하철 2호선 브레이크음. 11시 47분, 서류 넘기는 종이 마찰음. 사람들은 소리를 눈으로 보았다. 이건 누군가 내게 준 빚이에요. 소리를 여태 공짜로 듣게 해준 세상에 갚는 빚. 그래서 오늘 갚으러 왔어요. 마이크가 아주 잠깐 하울링했다. 은서는 자세를 조금 옮겨 하울링을 없앴다. 작은 기술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엔 충분한 숨은 재능이었다. 뒤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고 박수는 정내로 번졌다. 그때 복도에서 소동이 났다. 백산용역의 잔에 셋이 밀치고 들어오려 했다. 도식이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여긴 사람들 말하는 자리야? 말이 끝나면 들어와. 그는 사내들이 무시하고 들어오자 몸을 살짝 비틀어 그들의 흐름을 흘려보냈다. 넘어진 건 용역들이었고 박수는 더 커졌다. 과소평가된 영웅이 오늘의 무대에서 조용히 주역이 되었다. 공무원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오늘부터 행정절차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은 보류합니다. 환호와 눈물이 동시에 일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미경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송말자는 조용히 오래 품었던 봉투를 가슴에서 꺼내 접었다. 빚의 일부가 갚아졌다. 12. 선택. 일주일 뒤 서원건설에서는 보도자료를 냈다. 외부 용역 작동 중단, 재검토 착수. 서기문은 기자회견에서 거의 표정 없이 말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는 아니었다. 검찰의 조사도 시작됐다. 법정은 시간의 리듬으로 움직인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유진은 어두운 계단참에서 미경과 마주섰다. 그 사이에 은서와 수호가 있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오늘 더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유진이 망설이다 말했다. 이상했지만 그 호칭만이 오늘 이 맥락에서 딱 맞았다. 그것은 혈연을 넘어서 빚을 청산하는 사람의 호칭이었다. 나는 배고프지? 미경이 먼저 웃었다. 웃음이 오랜만에 올바른 자리로 올라왔다. 김밥 말아줄게. 내가 좋아하던 계란지단 두껍게. 유진은 놀란 표정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사진 속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돌아온 얼굴이었다. 밥은 모든 선택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날 밤 도식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태우지 않았다. 대신 메달을 한 번 더 문지르고 열쇠고리를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아가씨. 네. 사람들은 다 각자 키 하나쯤은 갖고 다녀. 어떤 문을 여는지 모른 채 오늘은 그 키들이 맞아떨어졌지. 다음번엔 다른 문을 열 거야. 그때도 같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도요. 송말자는 수레를 밀며 지나갔다. 우산꽂이에 끼워놓고 가던 100원짜리는 오늘도 끼워졌다. 은서는 그걸 꺼내 기부함에 넣었다. 작은 빚을 바로바로 갚는 연습. 13. 국화향기의 끝. 국화향기 꽃집은 간판을 내렸다. 대신 동네 공유부엌이 들어섰다. 도식이 모은 퇴직금과 미경의 조리, 송말자의 땅 임대. 이름은 새벽부엌. 해가 뜨기도 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내었다. 유진은 그곳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의 손등의 별 모양 반점이 물속에서 반짝거렸다. 은서는 소리 수업을 시작했다.
PC방에서 배운 소프트웨어로 휴대폰만으로도 할 수 있는 기록의 기술을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소리 일기. 그들은 자기 집 냉장고 소리, 고양이 발자국 소리, 지하철 환승의 주파수를 기록했다. 소리는 도시의 비밀 지도를 그렸다. 수호는 안내판을 만들었다. 버스 시간표에 버스가 오는 분을 숫자 대신 색으로 표시하고 그 색을 계절색과 맞췄다. 봄엔 연두, 여름엔 청록. 사람들은 그 안내판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서기문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변호사는 그를 지키려 했지만 자장가만은 지키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자리에서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았다. 자장가는 빚이었다. 갚지 못한 빚은 더 이상 흥얼거릴 수 없었다. 14. 카타르시스. 비 오는 날 새벽 부엌에 사람들이 몰렸다. 은서는 큰 양푼에 김밥 재료를 섞었다. 미경이 지단을 붙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 좋은 거야? 밥 먹을 때 사람은 거짓말을 덜 하거든. 유진이 웃었다. 도식은 어묵탕을 휘저었다. 속말자는 수레에서 나눠줄 작은 우비를 꺼냈다. 수호는 종이컵에 버스 색깔로 점을 찍어 구분했다. 아침 뉴스에선 재건축 전면 재검토가 흘렀다. 까칠한 앵커가 덧붙였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기록과 증언이 중심이 됐습니다. 은서는 잠깐 눈을 감았다.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모터의 낮은 젖은 레인코트가 서로 스치는 소리,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분음. 그 위에 아주 낮게 엄마의 자장가가 덧씌워졌다. 이번에는 끝까지. 산 너머 새벽 안개, 누구를 부르나, 이제는 우리를 부른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누군가의 영웅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했다. 기록하고, 들어주고, 연결했다. 덕분에 예고된 돌연변이 같은 반전들은 모두 마땅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겨진 친족은 오래된 노래와 반점으로 예고되었고, 예기치 못한 은희는 수레의 철바퀴 소리로 예고되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재능은 카운터 아래의 폰과 PC방의 불빛으로 예고됐다. 과소평가된 영웅은 언제나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일상의 스릴러는 장례식장 꽃집 뒤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드라마로 이동했다. 밥을 먹고 나간 사람들은 우산을 쓰며 각자의 시간표로 흩어졌다. 국화향기의 알림음 대신 빗방울이 간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의 도시도 제각자의 빚을 조금씩 갚고 있었다. 15. 에필로그, 열쇠. 밤, 편의점. 은서는 마지막 진열대를 정리하고 불을 끄려 했다. 그때 오토매틱 도어가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서기문이었다. 어색한 비 옷차림. 그는 가벼운 고개 숙임을 하고 생수를 하나 계산대에 올렸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 말했다. 여기. 자장가, 들려? 네, 가끔요. 난 이 노래를 이제 끝까지 못 불러. 끝까지 부르려면 할 일이 남아서. 그는 생수를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면서 띠링 소리가 울렸다. 은서는 그 소리를 오래 가슴속에서 반향시켰다. 모든 열쇠는 언젠가 맞는 문을 찾는다. 아버지라는 열쇠도, 회장이라는 열쇠도, 경비라는 열쇠도, 편의점 야간 알바라는 열쇠도. 문이 열리면 안과 밖이 뒤바뀐다. 그 순간에만 드러나는 공기의 냄새가 있다. 새벽의 냄새. 불을 끄고 나오자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도시의 모서리에서 소리들이 하나 둘 맞춰졌다. 냉장고는 숨을 쉬고, 버스는 시간을 맞추고, 사람들은 서로의 빚을 기억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자장가가 한 번 제대로 완성되었다. 산 너머 새벽 안개, 누구를 부르나, 우리는 서로를 부른다.